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90번입니다.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지문 볼까요? 전문가가 아니면 세분화된 커피 향의 종류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커피향은 아로마와 플레버로 구분한다. 아로마는 미각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플레버는 후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커피의 맛과 향에는 아로마, 플레버 외에도 바디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건데 바르지 못한 것은 3번이 바뀌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다음 191번 커피의 맛과 향에 관한 용어 중 후각적인 느낌으로 옳은 것은? 아까 문제에서 했죠? 아로마는 후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번 커피의 맛과 향에 관한 용어 중 맛과 향의 복합적인 느낌. 자, 복합적인 느낌으로 옳은 것은 뭐죠? 플레버가 되겠습니다. 플레버. 다음에 193번 커피의 맛과 향에 관한 용어 중 미각적인 느낌. 미각적인 느낌은 3번의 바디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190번 문제에서 3번이 왜 바르지 못하냐? 아로마는 후각적인 느낌인데 미각적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플레버는 복합적인 느낌인데 후각적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그다음에 미각적인 것은 바디라고 한다. 정리하면 커피의 맛과 향에서 아로마는 뭐죠? 아로마. 후각적인 거. 그다음에 바디, 미각적인 거. 그다음에 복합적인 거는 플레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194번입니다. 커피의 맛과 향에 관한 용어 중 after taste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after taste. 자, 1, 2, 3, 4 지문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커피의 맛과 향에 관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선 after taste에 대한 바른 설명, 바로 1번입니다. 커피를 삼킨 후에 입안에서 지속되는 커피의 맛과 향을 말한다. after니까 taste. 그렇게 영어 단어를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95번. 역시 커피의 맛과 향에 관한 용어 블렌드. 블렌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블렌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강한 맛이 없는 밋밋하고도 약한 맛의 표현. 이걸 브랜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196번. 부케의 의미. 부케 하면 뭐가 생각나죠?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친구에게 던지는 꽃다발. 부케. 그러니까 뭘까요? 세 번째가 답입니다. 전체적인 향의 뜻으로 향기, 아로마, 플레버, 후미, 총괄적인 개념이다. 꽃다발. 꽃다발 생각하면 총괄적인 개념이다. 네, 커피의 맛과 향에 관한 용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97번, 바디의 의미. 바디. 바디감이 좋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을 많이 우리 들었는데,
body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자, 197번에 첫 번째가 맞네요. 농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입안 가득히 느껴지는 느낌. 진하다, 연하다, 중후하다. 뭐 이런 표현이 바로 body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다음 198번. 198번에서는 delicate. 참 델리킷하다. 이런 말 우리 평소에도 많이 쓰는데 그 의미가 커피에서는 무엇일까요? 델리케이트하다. 달콤한 맛과 흡사해서 혀끝에서 살짝 느껴지는 맛이다. 이게 델리케이트하다. 그다음에 199번에서는 더티. 더티는 뭐 우리 많이 들었죠. 더티. 참 저 사람 더티하다. 더럽다 이거죠. 그러면은 뭘까요? 그렇죠. 두 번째, 흙냄새, 텁텁하고 시큼한 맛, 곰팡이 냄새 등과 같은 불쾌한 맛, 이것을 더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00번. 커피 맛과 향에서 마일드의 의미. 마일드하다 이런 말도 우리 많이 쓰는데 바로 뭐죠? 세 번째, 쓴맛, 신맛, 단맛, 향미 등 전체적인 커피의 느낌이 부드럽고 마일드, 조화를 이루는 맛. 이게 마일드. 201번 리치. 리치는 부유하다. 그럴 때 리치, 가난하다, 푸어. 그 리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까요? 그렇죠. 두 번째, 맛, 향, 후미 등 커피의 느낌 평가는 전체적 부분에서 사용되고 그 맛과 향이 어때요? 진하고 풍부할 때 사용된다. rich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다음에 202번. 커피의 맛과 향에 관한 용어 중 dry aroma의 의미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dry. 자, 바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로스팅된 원두 커피 원두로부터 기체 상태로 발상되는 향기, 이거를 dry aroma라고 합니다. 자, 203번. 역시 맛과 향에 관한 용어, 컵 아로마의 의미. 아까는 드라이 아로마였었는데 이번엔 컵 아로마는 무슨 뜻이냐? 정답은 네 번째. 추출된 커피로부터 증발되는 향기를 의미하고 모두 후각으로 느끼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커피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를 살펴봤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은 커피의 맛과 향, 그 다음에 로스팅, 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한번 볼까요? 로스팅의 강약 정도는 추출된 커피의 맛과 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숙련된 커피 로스트는 맛과 향을 미리 예측하고 로스팅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원두는 로스팅의 정도와 방법도 같게 해야 한다. 조금 이상하죠? 네 번째는 브랜드 커피를 로스팅할 경우 원두별 맛과 향의 정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 조화시킬 것인가까지 계산해야 한다. 1, 2, 4는 맞는 표현이고요. 3번 같은 경우 같은 원두라고 해도 어떤 맛과 향을 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로스팅의 정도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항상 같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음 205번 보겠습니다. 커피와 함께하는 물에 대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 자, 커피 음료는 99%가 물이다. 맞아요. 수돗물은 염소 소독으로 인하여 냉동시켰다가 해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돗물의 염소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수기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물탱크의 물은 일단 저장해 놓았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탱크의 물은 일단 저장해 놓았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바르지 못한 것을 보니까 수돗물은 소독 과정에서 사용된 염소로 해서 이제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끓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죠. 뭐 이렇게 그냥 냉동시켰다가 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끓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번입니다.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지문을 볼까요? 연수보다 광물질이 섞인 경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번은 물의 온도는 섭씨 85도에서 95도가 최적이다. 그 다음에 물과 커피의 배합비는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1인분의 커피 1.5에서 2g 정도가 적당하다. 커피에 크림을 넣는 경우 설탕을 먼저 넣고 저은 다음 넣는다. 그러니까 설탕을 먼저 넣고 크림을 넣는다 그런 뜻이죠. 자, 바르지 못한 것은 광물질이 섞인 경수보다는 연수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번. 역시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것은 레귤러 커피의 경우 10g 내외의 커피를 130 내지 150cc, 130 내지 150cc의 물을 사용하여 100cc를 추출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커피를 잔에 따랐을 때 최적 온도는 섭씨 66도 내외가 되면 좋다. 세 번째, 커피에 크림을 넣는 경우 설탕과 함께 넣어 주면 된다. 아까 문제에서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피는 다시 데우지 말고 그때그때 마실 만큼만 만든다. 자, 답은 3번이죠. 커피에 크림을 넣을 경우에는 설탕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크림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208번.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 역시 바르지 못한 것은 볼까요? 커피 맛과 향을 완벽하게 얻기 위해 가장 짧은 시간에 추출한다. 가장 짧은 시간에 추출한다. 그 다음에 한 번 걸러낸 원두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커피 메이커에 알맞은 굵기로 원두를 갈도록 한다. 냄새가 나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2, 3, 4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럼 1번이 틀린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커피 맛과 향의 완벽한 추출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과 향이 담긴 섬유 조직이 팽창되고 와해돼야만 추출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출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장 짧은 시간에 추출한다.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209번 역시 커피를 맛있게 마시기 위한 여러 조건, 바르지 못한 것 고르는 겁니다. 물의 온도 섭씨 85에서 95도, 물의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카페인이 변질된다. 70도 이하이면 독특한 에스프레소 커피 맛이 살아난다. 커피 향은 86도 온도에서 가장 잘 유지된다. 자, 바르지 못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70도 이하가 되면
타닌의 그 떫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바르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번. 커피에 크림을 넣는 경우에 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거. 설탕을 먼저 넣고 저은 다음에 크림을 넣는다. 예, 몇 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커피의 온도가 86도 이하로 떨어진 후에 커피 그 크림을 넣어야 한다. 고온의 커피를 넣으면 크림의 단백질이 걸쭉한 형태로 응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에 설탕을 먼저 넣고 저은 다음에 크림을 넣는 것은 분말 커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1, 2, 3은 다 맞고요. 설탕을 먼저 넣고 크림을 넣는다는 것은 뭐 분말 커피든 액상 커피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 4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211번. 커피와 함께 하면 좋은 식품 중 일반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식품. 커피와 함께 하면 좋은 식품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예, 우유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12번입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우유다. 예, 아까 풀어봤죠? 그 다음에 커피의 단점이 우리 몸에 비타민을 파괴하는데 우유가 이를 보완해준다.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유명한 카페오레도 원래 의료용으로 개발되었다. 부드러운 커피 맛이 나고 우유의 유당으로 단맛까지 난다. 그랬는데, 자, 잘못된 것은요. 커피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칼슘의 일부를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이런 커피의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뭐 커피를 파괴한다라고 표현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다음 213번. 커피에 크림을 넣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지문을 볼까요? 우유를 사용하면 수분이 많아 커피를 많이 희석시키기 때문에 크림을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분말 크림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피해야 할 품목이다. 그 다음에 분말 크림은 인스턴트 커피와 잘 어울린다. 액상 크림은 원두 커피와는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물성 크림으로 지방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피해야 할 것은 액상 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말 크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다음엔 214번 보겠습니다. 식품 위생은 음식물과 관련 있는 비위생적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요소가 아닌 거, 제거해야 할 요소가 아닌 거, 비위생적인 요소, 첨가물, 기구, 용기 이런 거는 그 비위생적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4번의 업장 외부는 해당이 없겠죠. 뭐 포장 같은 거는 이제 비위생적 요소가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14번은 예, 4번 업장 외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215번 보겠습니다. 세균이 생존, 증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세균, 필수 조건, 수분, 영양, 온도 이런 건 필수 조건인데
예, 토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216번. 다음은 어떤 식중독에 대한 설명인가? 한번 볼까요? 사람이 균을 가지고 있을 때 식품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닭고기나 달걀 등에 처음부터 균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병에 걸린 동물의 분변이 식품에 오염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중독을 뭐라고 하냐? 샤모넬라, 살모넬라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17번.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독소는 첫 번째 엔테로톡신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네요. 뭐 좀 이해할 여지도 없고, 예. 네, 다음은 218번.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식품 관리자들에게 잠정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려주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안된 품질 관리를 위해 예방 체계로 미생물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쥐, 파리, 바퀴벌레 등에 의해 식품에 오염된다.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겠습니다. 3번 HACCP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번. 커핑 시 일반적으로 몇 온스의 컵을 사용하느냐? 예, 6온스입니다. 다음은 220번. 커핑 시 후각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후각, 냄새죠? 그럼 원두의 향, 분쇄 커피의 향, 입속에 퍼지는 커피 향, 다 냄새와 관련 있는데, 예, 그러니까 4번 바디감이 정답이고요. 하나 더 볼까요? 221번. 감칠맛이 많이 느껴지는 커피 품종은 예, 블루 마운틴입니다. 예, 222번. 덜 볶은 콩이나 오래 추출한 커피에서 발생하는 맛은 예, 떫은 맛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223번. 커핑 물 붓기를 할 때 적정한 물의 온도.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요. 93도에서 95도 사이 섭씨죠. 224번. SCAA 커핑 평가에서 가루 상태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은 예, 1번 fragrance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225번. 에스프레소 커피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커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커피의 종류,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품질, 종류, 로스트 종류, 그 다음에 장비 관리, 라떼 아트 등 커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숙련된 커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바리스타죠. 네, 다음은 226번입니다. 커피는 악마같이 곱고 지옥같이 뜨겁고 천사같이 순수하고 키스처럼 달콤하다 라고 얘기한 프랑스 작가 예, 탈레랑이죠. 다음 227번. 포터필터를 장착하는 것은 그룹 헤드다. 외워야 되겠어요, 이건. 그 다음에 228번. 더블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예, 도피오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29번. 커피에서 좀 자극적인 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커피를 습기가 많은 온도에서 장시간 둠으로 해서
열매를 숙성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숙성된 커피, 영어로는 aged 커피 그러는데 여기 해당되는 것이 뭐죠? 예, 3번 몬수닝이 바로 숙성된 커피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230번. 커피에 휘핑한 크림을 넣어서 부드럽게 마시는 오스트리아 빈 도시의 전통적인 커피 하면은 예, 비엔나 커피죠. 그다음에 231번.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커피 타임도 있어요. 예, 야우제라고 한답니다. 그다음에 232번. 에스프레소 표면에 떠 있는 황금색의 거품.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 크레마라고 합니다. 다음은 233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분쇄 후 포타필터의 상당 부분을 두드려서 원두를 고르는 단계,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예, 태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번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시 분쇄 원두를 다지는 단계. 아까는 원두를 고르는 단계가 태핑이라면 원두를 다지는 단계를 템핑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235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두 잔을 추출하려면 몇 g의 원두가 필요하냐? 예, 15g 필요하다고 합니다. 236번. 1차 템핑 시 가하는 힘의 무게. 예,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2 내지 3kg. 237번. 에스프레소에 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에스프레소란 빠르다는 에티오피아 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가요? 두 번째는 커피 메이커 드리퍼로는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힘들다. 제대로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우선 양이 적고 맛이 매우 진하다. 그다음에 에스프레소에는 크레마라는 황금색 크림층이 윗부분에 형성된다. 자, 바르지 않은 것은 에스프레소가 빠르다는 뜻은 맞는데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어디죠? 예,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238번. 에스프레소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지문을 볼까요? 드립식에 비해 에스프레소 추출이 1, 2분 정도 훨씬 느리다라고 했네요. 약 9기압 정도의 증기를 투과시켜 추출한다. 크레마가 에스프레소의 맛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스프레소는 그냥 마셔도 커피 고유의 향과 감칠맛이 난다 이랬는데 드립식에 비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은 오히려 20초 정도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예. 드립식은 한 1, 2분 걸리는데 에스프레소는 오히려 20초 정도 빠르다. 그 다음에 239번. 에스프레소에 관한 설명이다. 역시 바르지 않은 것은, 에스프레소의 진정한 매력은 짙은 감칠맛, 폭발적인 향에 있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은 원두의 단백질 성분 때문이다. 휘발성 향은 에스프레소로 만들어지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마신다.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건데요.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은 그 원두의 바로 지방 성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것이고요. 다음은 240번. 에스프레소에 있어서의 크레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크레마,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크레마는 에스프레소의 품질을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다음에 네 번째, 크레마는 처음 추출될 때는 짙은 갈색 다 맞고요. 영어로는 프리마가 아니라 크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1번입니다. 에스프레소의 크레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문 볼까요? 크레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엷은 갈색으로 변한다. 가장 좋은 상태의 크레마는 갈색띠가 3 내지 4mm 정도 형성된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상태의 크레마는 표면에는 호랑이 줄무늬가 형성된다. 크레마는 처음 추출될 때 무슨 색이라고 했죠? 아까? 짙은 갈색인데 검은색에 가깝다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번. 에스프레소 기계 중 보일러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표시해 주는 거. 이건 우리 영어 단어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Water Level Gauge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243번 볼까요? 에스프레소 기계 중에서 스팀, 물, 이 압력의 레벨을 표시해 주는 거, 압력을 표시해 주는 거, 말 그대로 압력 게이지. 너무 쉽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244번. 에스프레소 기계 중에서 분산 스크린, 디퓨저, 분산한다, 디퓨저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뭐냐, 뭐 이런 건데요. 지문 중에 두 번째, 바스킷 필터의 커피에 물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해준다. 분산, 고르게 분배,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말을 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245번입니다. 에스프레소 기계 중에서 게스킬의 역할은 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지문에서 3번 해당되겠습니다. 게스킷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추출할 때 고온고압에 물이 새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역할, 이것이 게스킷의 역할이다. 246번에 보면요. 에스프레소 기계 중에서 에스프레소에 필요한 적절한 온도로 가열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 열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보일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7번 볼까요? 에스프레소 기계 중에 템퍼를 설명한 것이다. 템퍼. 템퍼가 뭐냐? 이건 외워야 되겠네요. 필터 홀더에 커피를 담아서 눌러줄 때 사용하는 도구, 템퍼. 다음 248번입니다. 에스프레소 기계 중에서 원두를 분쇄하는 데 사용하는 거. 분쇄 아주 빠고 좁고 쬐그맣게 만드는 거. 갈아버리는 거. 그라인더가 되겠죠?
예, 다음은 249번이 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시 분쇄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분쇄에 대한 설명인데 바르지 못한 거. 자, 분쇄하고 관련되는 게 그라인더였죠. 입자의 크기는 0.5mm 정도가 좋다. 원두는 미세하게 분쇄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라인더는 숫자가 낮을수록 굵기가 굵어진다. 그라인더에서는 숫자가 낮을수록 굵기가 가늘어지고 숫자가 높을수록 예, 굵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너무 고우면 쓴맛이 강한 커피가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반대로 잘못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번 에스프레소 머신 기구를 이용할 경우 한 잔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커피의 양으로 다른 것은 한 잔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커피의 양 얼마나 되죠? 6 내지 7g이 됩니다. 다음은 251번. 다음은 탬핑. 아까 탬핑 이렇게 두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탬핑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두드리는 건 태핑이고 에스프레소 추출 시 원두를 다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탬핑이고 조금 헷갈립니다. 자, 원두를 다지는 단계인 탬핑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탬핑이란 필터 홀드에 커피를 담아 꾹꾹 눌러 다지는 작업, 맞죠? 다지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커피가 단단하게 눌리면 그만큼 향이 충분하게 우러난다. 필터 주위에 원두가루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죠? 원두가 묻었을 경우 반드시 닦아주어야 하지만 균형은 중요하지 않다. 예, 닦아줘야 하고 균형도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4번이 바르지 않은 것. 다음은 252번입니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추출 양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지문을 한번 볼까요? 사용되는 커피의 양은 보통 드립커피를 만들 때 양의 3분의 2이다. 드립식보다 물을 훨씬 많이 넣는다. 에스프레소 커피는 약 1온즈, 즉 30ml를 기본 추출량으로 한다. 추출량을 초과해서 커피를 추출하면 맛과 향이 떨어진다. 자, 이 네 개 중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드립식보다 물을 훨씬 적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은 253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너무 진한 다크림, 진한 크레마가 추출되었다. 이때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 너무 진한 크레마가 추출됐을 때의 원인. 물의 온도가 95도보다 높다. 펌프 압력이 기준 압력보다 낮다. 또 물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런 것이 진한 크레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3번 포터 필터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는 진한 크레마의 추출 원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번이네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일일 점검 사항, 보일러의 압력, 물 온도, 그다음에 뭡니까 분사 홀더의 세척 이런 것은 일일 점검 사항에 들어가는데 3번 가스킷의 마모 상태 같은 경우도 뭐 점검 사항이긴 하겠지만 매일매일 하는
그런 점검사항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255번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되는 순서대로 위로부터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위로부터 나열한 거. 자, 필터가 있고 샤워가 있고 필터 홀더가 있고 샤워 서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게스킷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위로부터 나열을 한다면 게스킷이 있고 그다음에 샤워 서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샤워가 있고 그다음에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필터 홀더가 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번이죠. 커피 위에 앉은 우유 제품의 모습이 이탈리아 카푸친 수도회의 수도사 머리를 감추기 위해 쓴 모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그 커피 이름. 카푸친 수도회. 카푸치노. 예, 카푸치노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번. 영어의 마크와 같은 어원으로 이탈리아어인데 점을 찍다, 표시를 하다 그런 뜻을 가진 커피? 예, 뭐죠? 마끼야토가 되겠습니다. 네, 258번입니다. 비엔나 커피를 응용해서 만든 휘핑크림 위에 정열적인 붉은색 체리를 올려 보기 좋고 화려하고 맛은 상큼한 그런 커피. 뭐라고 하죠? 카페 플라멩고. 예, 카페 플라멩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번입니다. 물 대신 커피 추출액으로 홍차를 우려내서 홍차와 커피의 양을 함께 즐기는 커피. 이걸 뭐라고 하죠? 홍차는 티니까 티카페. 예. 그 다음에 260번 위스키가 들어간 커피로 컵에 입술이 닿는 부분에 레몬즙과 입자가 굵은 설탕을 묻히는 커피. 이게 뭐죠? 컵에 입술을 닿는 부분에 레몬즙과 입자가 굵은 설탕을 묻히는 커피. 예, 이런 걸 커피 샤워라고 합니다. 커피 샤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61번. 아이스 커피와 브랜디, 카카오 향이 같이 어우러져 가장 전통적인 분위기를 내는 커피. 아이스 커피와 브랜드, 카카오 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장 전통적인 분위기를 내는 커피.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커피 알렉산더. 예, 수고하셨네요. 자, 그동안 바리스타 2급 필기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261문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였기도 하지만 이 문제들을 통해서 커피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이론들을 우리가 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하나 들으면서 교양을 넓힐 수 있는 주제 하나 정해봤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 마침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이 4차 산업혁명, 예,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 2016년 1월 말에 개최된 이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것이 핵심 주제로 채택이 되면서 우리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죠. 보통 정치혁명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에 있어서의 질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산업혁명은 생산성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어떤 질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었다. 생산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럼 과연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도 어떤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1차는 한 1675년, 그래서 196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증기기관, 방직기계 이런 발명,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우리가 기계혁명이라고 하죠.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산업의 왕 헨리 포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뭐 소품종 대량 생산, 듀폰사의 나이롱, 그 다음에 대중사회, 대중매체, 대중문화, 뭐 이런 용어들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로 1870년대부터 시작 전기혁명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컴퓨터, 인터넷의 확산,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 그래서 1969년부터 시작된 정보화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럼 과연 뭘까?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정보기술로 인해서 자동화 연결이 극대화된,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이 가능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독일 인더스트리 4.0이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1차, 2차, 3차는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화혁명이라고 했는데 4차 혁명은 뭐냐? 예, 여기 지능혁명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에도 없고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고요. 제 나름대로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도래했다라고 가정할 때 과연 어떤 국가가 승리할 것인가? 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조업 강국이 승리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는데 제조업체가 ICT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 그렇겠죠. 자동차 회사가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스마트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ICT 회사가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멋진 스마트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 강국이 결국 승리한다. 또 빅데이터를 가진 국가가 승리한다. 정보화 수준이 높은 나라는 아무래도 빅데이터 확보가 유리할 것이고요. 또 스마트 시티가 유리한 메트로폴리스를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중요성, 또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 그만큼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지능형 그런 국가로 갔을 때 얼마나 개인의 그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잘 통합시킬 수 있느냐. 정말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통합 리더십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의 승리 조건도 생각해 봤는데 그럼 기업 측면에서는 어떤 기업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역시 빅데이터가 중요성이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의 집합으로 만나면서 제조업과 ICT가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읽어서 얼마나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느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거기에 기반으로 인간 행위를 변화시키는 기술까지를 의미하는 게 빅데이터라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요자, 고객의 정신적 풍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과거에 산업혁명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필요 없는 다품종 유연 생산 방식. 또 과거에는 찍어내는 대량 방식의 금형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3D 프린터로 다 최적화할 수 있다. 결국은 승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 환경에 맞춰서 on the demand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구성원도 다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 뭐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자,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에는 없고 인간지능에만 있는 것이 뭘까? 예, 바로 창의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의력은 뭡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 변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창의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창의력을 개개인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창의력을 키우면 되는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자유를 주자, 긍정 요인을 주자, 마지막에 낯설게 하자. 예. 자유를 주자는 거는 아무래도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개인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좀 북돋아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자유를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통제된 사회 집단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이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보통 생각하는 자기의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것, 이 자유를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제시하는 건 긍정 요인을 주자. 예.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을 자꾸 주는 거고, 몇 년 전에 히트했던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지원해 주자. 세 번째, 낯설게 하자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즉,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 일상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것이 낯설게 하자 그런 건데 이 책에서 한 두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하나는 연필이고요. 또 하나는 여행용 가방인데 자, 연필에 우리가 이제 지우개가 달려 있죠. 요새 샤프 펜슬 말고요. 그러면 연필이 있었고 지우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필이 발명된 거는 1564년이라고 해요. 지우개가 발명된 거는 1770년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연필과 지우개는 각자의 그 역할이 있으니까 따로 놀다가 이 연필과 지우개가 만난 것이 지우개가 발명된 1770년 이후 86년 후에 연필 그 뒤에 지우개를 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86년 동안은 그냥 각자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 각자 있는 게 낯설어서 이걸 붙이면 효율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창의력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행용 가방인데요. 바퀴라는 것은 뭐 기원 전부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방이라는 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발명이 된 거고요. 근데 그 가방에 바퀴를
단 것은 1970년의 일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오드리 헵번이 그 개날픈 몸으로 큰 가방을 낑낑 들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좀 우습죠. 그런데 그것도 웃을 일이 아니라 가방에 바퀴를 단 게 1970년이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가방은 가방이고 바퀴는 바퀴였는데 이 역시 누군가 따로 있는 걸 낯설게 보면서 가방에다가 바퀴를 붙인 거죠. 일상적 사고에서 탈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을 높여야 되는데 자유를 주고 긍정 요인을 주고 낯설게 하자. 마지막에 이 낯설게 하자. 일상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게 하자. 그러려면 좋은 방법이 뭘까? 결국은 여행을 많이 하라. 독서를 많이 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좀 실천하고 싶은 로망인데 잘 안 될 뿐이죠. 여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 독서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많이 해서 많이 할수록 내 아이의 두뇌가 말랑말랑해지고 그 말랑말랑한 두뇌 속에서 창의력이 꼽힐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봤고요. 전 마지막 창의력을 키우는 3가지 방법, 그 중에서 낯설게 하자. 이거에 대해서 좀 꽂혀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